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수요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 어제 새벽 막 1시 반, 2시까지 막 기다리시면서 보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저는 뭐 딴 데서 많이들 분석을 하셨겠지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서 처음 시작할 때 새로운 대한민국이 복귀했다. 이 말이 참 교류 관계 정상화, 엔드로 한반도 대결 종식, 이 얘기는 딴 데서 많이 했을 것 같아서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복귀했다. 이 말이 너무 찡했어요. 왜 그러냐면 새로운 대한민국이 복귀했다라는 게 어떤 윤석열의 어떤 불법 친일 쿠데타를 제압하고 다시 민주주의를 수호해서 그 민주주의의 수호의 대가로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이 탄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복귀했다 이 얘기 들을 때 참 마음이 좀 찡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 작가의 어떤 소년이 온다의 문장을 인용하는 걸 보면서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다. 당신이 나를 밝은 쪽으로 빛이 비치는 쪽으로 꽃이 핀 쪽으로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라는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속 문장을 인용해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을 함께할 모든 이들에게 빛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참 멋져 보였습니다. 그 외에 어떤 대북 문제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엔드 이니셔티브 구상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장 강조하신 거는 뭐냐면요, 교류였어요. 교류를 통해서 관계를 정상화시킨다. 과거 같으면 무조건 비핵화를 한다면이라는 북한에게 어떤 먼저 선이행 후 어떤 보상 이런 어떤 대북 정책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북한이 응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관계를 복원시키고 교류를 먼저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관계와 교류를 통해서 관계를 정상화시키면 그 다음에 핵 동결이 됐든 핵 비핵화가 됐든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윤석열 3년 동안 사실 남북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남북관계 파탄, 긴급 연락 사무소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교류가 일어나고 관계가 정상화가 되고 북한의 핵 문제를 누가 다룹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교류와 관계 정상화를 먼저 중요한 어떤 대북 정책으로 내민 것은요, 남북 문제를 한반도가 주도권을 잡겠다는 뜻이에요. 이 이면에는, 그렇죠? 우리가 교류하고 관계 정상화가 되면 당연히 북한과 우리가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고 그러면 남북 문제의 주도권을 남북이 가질 수가 있는데 교류도 없고 대화도 없고 윤석열 정부 같이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를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한반도 즉 남북 문제가 외국의 어떤 손에 달리는 거죠.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어떤 외세의 어떤 한반도 문제가 좌지우지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겐 불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 문제는 남북의 주도권을 갖기 위한 이런 발언이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평가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재명 대통령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좀 와닿는 거는 한미동맹.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동맹은 막연한 미국이 우리나라를 어떤 지켜주고 미군을 주둔시켜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한미동맹, 진정한 한미동맹은 자주국방과 함께 가야 된다. 이거는 참 명언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우리가 지키고 미국이 지키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의 어떤 이런 압력이나 그런 거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게 보면요, 주한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음으로써 중국과 미국의 틈새에 낄 수밖에 없는 이 지정학적으로, 그렇죠? 만약에 주한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지 않는다 그러면 미국도 우리에게 이렇게 함부로 어떤 관세 협상이나 이런 것들 압박을 가하지 못하죠. 그리고 중국도 어떤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우리나라를 굉장히 경계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한반도에 다른 나라의 군대가 주둔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주둔의 목적이 중국을 견제한다는 건 이제는 과거와 같이
북한으로부터 어떤 전쟁의 위협을 막아준다 이런 개념에서 이제 주한미군의 목표는 중국 견제의 목표가 이제 확연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때 사드를 설치하면서 그 이후에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나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저는 자주국방, 뭐 미군 철수, 언제까지 미국한테 나라 지켜달라고 할 겁니까? 경제 10대 대국이라며요. 군사력 5위라며요. 왜 자주국방 못합니까? 저는 꼭 이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켜야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엔 연설에서 각국 정상들이 연설을 많이 했죠. 거기서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트럼프가 지난 2017년부터 2017, 18, 19, 20 거의 4년 동안 어떤 유엔 기조연설에서 항상 북한을 얘기했었습니다. 북한을 뭐 로켓맨이라고 하면서 뭐 나와 김정은의 관계를 계속 얘기하고 그랬는데 희한하게 이번 유엔 연설에서는 북한의 언급을 안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에이펙의 어떤 북미 대화를 고려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며칠 전 북한 김정은이가 나는 트럼프와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한 걸 봐서는 조만간 제가 생각할 때는 백악관에서 트럼프가 여태까지 미국의 대북 정책은 비핵화였거든요. 핵을 포기하면 제재를 풀어주고 김정은에게 많은 뭐 혜택을 주겠다. 근데 이제는 좀 상황이 달라졌죠.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북러 동맹 관계가 돼버렸죠. 그래갖고 이제 예전같이 미국에게 어떤 매달리는 김정은 정권이 아니라 언제든지 미국과 당당하게 맞서는 김정은이니까 한 체급이 올라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과거에는 뭐 체제 안정이나 북미 수교를 해준다면 비핵화를 하겠다 뭐 이렇게 한 발짝 양보를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는 김정은이가 우리를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면 트럼프와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들이 나와서 조만간 트럼프가 어쩌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핵 동결을 목표로 북한과의 사이 그리고 북한과의 회담, 김정은과의 회담도 일어날 수 있는 트럼프는 너무 돌발적이라서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트럼프는 저는 다른 건 다 반대하지만 이 한반도에 북한을 대하는 태도 하나만으로 저는 트럼프를 지지했었거든요. 제 말 이해하시죠? 다른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무조건 다자구도의 북한 고립 정책을 끊임없이 펼쳐갖고 한반도 문제가 사실 풀리지가 않았고 왜 그 다자회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 정권, 미국의 민주당 정권이 잡으면 늘 다자회담을 통해서 육자회담, 사자회담 뭐 이러면서 육자회담을 하게 되면 일본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일본의 입김이 민주당에 더 크게 와닿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굉장히 불만이었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제가 트럼프 지지를 철회합니다. 이번에 관세 폭탄이나 이런 연병을 떠는 거 보니까 그냥 트럼프는 미국 일배예요. 내가 가만 보니까 이 새끼는 미국 일배예요. 응? 그래서 저는 트럼프 지지를 철회합니다. 다만 북한 문제에 대해서만 저는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삥 뜯으려고 그러고 보니까 미국 일배예요. 응? 부정선거 맨날 이상한 소리만 하고 응? 미국 일배예요. 이거 도라이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의 트럼프 지지를 철회를 하고 이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지켜볼 예정입니다. 예, 선별적 지지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님 내일 오늘 밤이 되겠죠. 이제 유엔 안보리 회의 어떤 주체를 의장국의 지위를 가지고 이제 사회를 보시잖아요. 이제 그거를 좀 오늘 또 이슈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건 또 어디서 중계하죠? 이재명 TV에서 하나요?
혹시 저희 방송할 때 그 유엔 의장국 그 토론회를 하나요? 뭐 그거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내란 잡년, 죄송합니다. 내란년, 국정농단년 오늘 첫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수용번호 4398, 4398 배지 달고 입장을 했어요. 직업 묻자 무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김건희 속마음으로 판사의 질문에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가 인적사항 직업을 확인하겠습니다. 김건희 씨 직업이 무엇입니까? 전 대통령입니다. 김건희 씨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십니까? 미쳤습니까? 맞아 뒤질라고? 이거가 김건희의 속마음이에요. 직업이 무엇입니까? 전 대통령입니다. 지가 전 대통령이거든. 그쵸? 국민 재판 원하냐? 미쳤습니까? 맞아 뒤지게. 이게 김건희의 마음이에요. 직업 전 대통령. 그렇죠? 오늘 김건희 첫 재판이었는데 40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10월 15일부터 여러분들 본격적인 이제 심리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매주 2회 여러분들 재판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요, 김건희가 3개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김건희는 재판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한 재판부에서 병합을 해서 김건희 사건만 뭐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건진법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제가 보면 그 김건희는 아마 제대로 그 명태균으로부터 그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은 요 3가지인데 김건희는 한 수십 가지로 받아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근데 특검이 오늘 그 김건희가 다 부정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복선이 있어요. 어떤 복선이 깔려 있냐면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수사 관련해서 이정필, 김기현 증인 신청을 했어요. 검찰이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정필은 여러분들 1차 선수예요. 주포. 1차의 주가 조작 선수입니다. 특검이 이정필을 주가 조작,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관련 그 사건의 증인을 변호인 측이 신청을 하면 김건희한테 유리한 증언을 하겠죠. 특검이 이정필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는 것은 법정에서 이정필이가 다 깐다는 겁니다. 그쵸? 누가 봐도 김건희 변호인 측에서 이정필을 만약에 증인으로 신청하면 이정필은 김건희에게 유리한 얘기를 하겠죠. 누가 봐도 이정필은 주가 조작 1차 선수였는데 이걸 특검이 신청했다는 것은 특검에 이정필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쵸? 특검에 이정필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라는 뜻을 해서 이 재판도 아마 김건희 여태까지 뭐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재판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이제 나중에 진실로 드러나서 김건희가 주가 조작의 어떤 핵심 어떤 그 주가 조작단이었다 이게 나오면요. 이 주가 조작의 무혐의를 처리했던 검사 새끼들한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돼요. 주가 조작을 할 줄도 모른다. 김건희는 쩐주다. 쩐주가 아니라 김건희는 주가 조작의 핵심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니꼴 이 사건을 덮었던 서울중앙지검 모든 검사들, 수사 검사들, 그 다음에 이창수 중앙지검장 이런 애들 있죠. 굉장히 아마 이 사건에 대해서 파장이 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우리 건희 앞으로 뒤질 때까지 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건희가 이제 법정에 들어서면서 어떤 모습들을 오늘 사진 촬영이 허용돼 갖고 오늘 사진으로 보는 전 대통령 법정 출석하는 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앞에다가 오늘 뭐 장혜수 기자나 이경 대변인은 김건희가 쓰러질 확률이 있다. 그거 진짜 김건희를 모르는 겁니다. 앞에 손을 모으고 착한 척. 예. 손을 왜 모았지? 욕할까봐 자꾸 자기가 그랬나? I believe.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제가 없어지면 될까요? 다이아 반지를 숨기고 있나? 뭐 하여튼 요지랄 떨면서 쳐들어오고, 제가 보니까 아직 보톡스는 살아있는 것 같네요. 쌍판떼기가 아직 쌍판떼기가 보톡스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소리는 담배 6갑 핀 걸걸한 목소리거든 원래. 이렇게 착한 척. 뒤에서는 아 씨바 야 담배 하나 줘봐, 열받아, 나 그런 새끼들한테 고개 숙여야 되겠어? 막 요지랄. 눈깔, 눈썹 어디 갔죠? 눈썹이 반쪽이죠? 그래도 요쪽은 처졌나요? 마스크 쓰는 건 뻔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수용번호 4398, 여러분들 보시죠? 수용번호 4398, 대통령 전 직업.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재판장이 진술 거부권을 공지를 하니까 김건희가 끄떡 이지랄 떨었대요.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느냐? 아닙니다. 맞아 삐집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직업이 없는 건 맞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네 무직입니다. 평생 무직이지 뭐. 남자 등쳐먹고 살던 년인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뉴스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요즘 언론 기사들 보면요 정말 화가 나요. 같은 언론인으로서 뭐가 화가 나냐면, 여러분들 요즘 조중동 할 것 없이 모든 뭐 매체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민주당 사법개혁 뭐 살살해라, 아니면 여당 자중해라. 뭐 그런 배경에는 얼마 전에 조이대와 어떤 김충식 그리고 정상명 한덕수가 만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온 다음부터 여당 뭐 브레이크 없는 뭐 폭주기관차 이러면서 여당 자중해야 된다. 상권 분립 망가뜨린다. 사법부도 우습게 본다. 막 이런, 여러분들 기사 보면 제가 왜 피가 거꾸로 솟냐면,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한마디로 개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개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살해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왜 이렇게 하냐면, 정청래가 자기네들이 야 여당 좀 자중해, 응? 너희들 사법부는 삼권 분립인데 니네 맘대로 그렇게 조이대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갖고 니들 저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청문회 하는 게 맞아? 막 이지랄 떠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 사법개혁, 그러니까 검찰개혁은 이제 포기했고 사법개혁을 마지막 보류로 이 기레기들과 대한민국 기득권 언론들이 사법부를 개혁하는 거가 마치 민주당의 의회 독재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계속 추미애와 뭐 당내의 갈등을 막 얘기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아마 언론들이 띵 했을 거예요. 왜 그랬냐? 추미애는 이미 한번 자기가 꽂히면 직진한다는 걸 알고 이제 계속 민주당 김병기와 정청래를 향해서 여당 자중해야 된다. 지도부가 말려야, 지도부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아니면 여당 사법개혁 속도 조절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번 보세요. 정청래 의원님 뭐라 그랬어요? 응? 대법원장이 뭐라고 더 센 메시지.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하니까 언론들이 야 정청래랑 추미애는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예전에는 자기네들의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면 민주당이 움츠려들고 그 다음날 사법부 속도 조절론 하면 그런 기레기들이나 기득권들이 여봐 니네가 뭘 그래놓고 이제 막 자부심을 느껴요.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나 이런 개혁의 어떤 속도 조절을 언론이 시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뭐라고 했죠?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그러면 정청래는 왜 여기저기서 사법부 개혁에 민주당을 비판하고 법사위를 비판하는데 왜 정청래는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 발언을 했을까? 이 발언은요. 한마디로 더 센 메시지를 낸 이유는 누가 봐도 법사위에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마치 쟤네들이 바랬듯이 정청래 대표가 오늘 여기서 뭐 지도부와 상의 안 했다. 그래서 마치 정청래가 마이크에다 대고 추미애 법사위원장 당 지도부와 소통하라. 소통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다시 한번 여당 내의 갈등의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내면서 법사위에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조의대 청문회에 뭐 지도부가 패싱됐다 이런 논란을 잠재워 버린 겁니다. 그렇죠. 요 말 한마디에 야 어차피 정청래 더 세게 얘기하는데 뭐 이건 추미애가 정청래가 추미애고 추미애가 정청래잖아.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오늘 정청래 대표가 조의대 청문회는 지도부와 상의된 게 없다라고 하면 이제 추정 갈등이 돼버리잖아. 근데 오히려 더 세게 얘기를 해보니까 법사위에다가 힘을 실어주고 이게 원래 민주당 지도부의 뜻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띵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소통 부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치가 그냥 하는 발언들은 없어요. 정치인들은. 여러분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이요. 굉장히 또 박수 받을 일을 했어요. 뭐냐. 오늘은 민주당 운영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운영위는 여러분들 여당의 원내대표가 관례상 맡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운영위의 상임위원장은 김병기 원내대표예요. 뭘 했냐? 증언감정법을 개정을 했어요. 이 증언감정법을 개정을 해갖고 통과시켰는데 이게 뭐냐면 나는 이거 왜 잘했다고 생각하냐면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이 국회 증언감정법은 개정안이 어떤 기간이 지나면 고발을 못해요. 그 사건이 지나버리거나 국회 회기가 끝나면 고발을 못해요. 현행법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현행법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서 발언한 거는 정기국회 안에서 고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현행은. 근데 이번에 민주당이 뭘 했냐면 특위나 국정감사나 그런 기간이 끝나도 위증 고발을 할 수 있도록 요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태까지 뭐 관봉권 띠지 사건이나 여러 사람들 나와갖고 엄청난 거짓말을 한 게 나중에 발견되는 게 많잖아. 대표적인 게 한덕수, 최상목. 그렇죠? 한덕수, 최상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권을 갖고 오지 대선 전에는 그걸 위증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없었지만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특검이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한덕수의 거짓말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이 국회 증언감정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저는 왜 박수를 쳐주냐면 앞으로 국정조사나 청문회나 어떤 이런 국회가 부를 때 저것들 얼마나 오만하고 엊그저께 여러분들 그 검사 새끼들 나와갖고 하는 태도 봤잖아요. 이지랄 떨고 앉아 있잖아요. 왜 그러면 국회 너희들이 해봤자 뭘 할 수 있겠냐인데
앞으로는 두고두고 국회에서 증언을 거짓말을 한다던가 성의 없이 했다가는 나중에라도 고발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에서 부르게 되면 더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저것들 국회까지 와서 거짓말하는 게 너무 눈에 띄잖아요. 얼마 전에 그 더맨더머도 아니고 수사관 둘이 나와갖고 서로 연병들을 하고 제가 안 했습니다. 연병들을 하고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비읍시읍들아. 어디서 그런 짓거리들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 앞으로 이제 국회 증언감사 이거는 누구를 겨냥한 거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덕수랑 최상목을 겨냥한 겁니다. 그래서 특위가 끝나도 위증고발 증언감정법이 통과됐다. 이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주 잘된 일이죠. 그 다음에 드디어 여러분들 역사 속으로 검찰청이 사라집니다. 사실상 오늘로써 우리 빵진숙의 임기는 끝났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해갖고 내일 이제 본회의에 상정이 되죠. 법사위를 통해서 오늘로써 이제 빵진숙의 임기는 끝났고요. 내일 이제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개소리 말잔치를 국힘당이 24시간 정도 하면 민주당이 강제로 중지시키고 29일 날 그러니까 26일부터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투표를 시작해서 29일까지 그러니까 26일 날 통과. 그러면 이제 대통령실 국무회의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29일까지 순차적으로 처리해서 9월 30일 정도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땅땅땅 하면 사실상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다만 제가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천천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리면 이번 정부 조직법 개정안 즉 정부가 여태까지 우리나라 뭐 18개 부처 뭐 장관 뭐 몇 부 몇 처 그렇게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근데 이번에 이제 검찰청이라는 조직을 폐직을 하고 이제 중수청 그 다음에 공소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와 수사의 기능을 분리시키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중수청은 우리가 논란이 됐던 행안위 밑에 놓을 것이냐 법무부 밑에 놓을 것이냐는 최종적으로 중수청을 행안위에 놓는 걸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공소는 당연히 법무부에서 이제 그러니까 법무부 밑에 두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이 검찰청 폐지법이 이제 내일 국회를 통과하고 이제 사실상 공포가 되잖아요. 29일이나 30일 정도 이제 대통령 공포를 하면 1년간 시행령을 준 거예요. 유예기간. 1년 안에 저 새끼들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나 1년은 너무 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6개월이면 조직 꾸리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검찰청 폐지가 국회를 통과해 갖고 돼도 내년 2026년 9월 만약에 9월 30일 날 통과가 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포가 되면 2026년 9월 30일부터 된다는 거예요. 아니 6개월은 제가 왜 줄자고 하냐면요. 인사 이동도 있어야 되고 어떤 사무실도 구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1년간 지방선거가 있을 테고 그쵸? 저는 지방선거 전에 이게 다 분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것들 1년간 뭐든지 준비해갖고 현 정부의 약점을 치려고 연병을 하면 현 정부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또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저는 1년은 길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여러분들 그 인사 이동이나 이런 거는 저는 6개월은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민주당이 잘못하다가 1년은 너무 길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그럼 뭐하노 대통령이 동의 안 하는 거 아닌가? 선생님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요 이재명 정부예요. 좀 어디 해외여행 갔다가 6개월 만에 좀 들어오신 것 같은데 그 북미 25 선생님 지금 윤석열 정부 같이 거부권 안 써요. 이재명 정부예요 선생님. 예, 정신을 차리자. 선생님 지금 이재명 정부예요. 윤석열 탄핵돼 갖고요 지금 감옥 가 있어요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예. 이재명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된다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두 번째가 뭐 있냐면 중요한 게 이제 기재부.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검찰개혁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기득권의 핵심이 기재부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모피아들, 이 모피아들 엄청난 정계, 재계 할 것 없이 모피아들의 세상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그 모피아의 핵심이 바로 한덕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검찰이나 검사 출신들은 구속되지만 한덕수는 구속 안 되잖아요. 그런 걸 보면 모피아의 힘도 되게 세는데 이 기재부가 이제 역사 속에 또 이제 분리가 됩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드리면요, 국내의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것은 재정경제부, 국내의 어떤 금융 정책을 담당하는 것은 재정경제부, 그리고 나머지 기능 있죠. 해외 또는 금융 감독의 기능, 이런 것들은 기획예산처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분리가 된다. 쉽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산자부의 에너지부를 분리를 해서 환경부로 이관시키는 거. 산업통상자원부, 이거 참 발상이 참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 산업통상자원부 하면 모든 에너지와 이런 것들은 산업부가 담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산업부에서 에너지를 빼니까 뭔가 산업부들의 불만이 되게 많대요 지금. 근데 이 환경과 에너지는 어떻게 보면 충돌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환경을 파괴하고 발전소를 돌리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에너지를 환경으로 띄어서 붙인 것은 누가 봐도 이제는 친환경 에너지로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는 갈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견을 할 수 있죠. 정부 정책과 정부 조직도를 보면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친환경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빵진숙이 이제 끝난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이 빵진숙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의해서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이 하나의 위원회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원회가 없으니까 장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미디어와 방송을 합쳐서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빵진숙이는 사실상 이제 제 자리는 어디 갔습니까? 저는 빵을 사 먹지 않았습니다. 모욕적입니다. 연병을 떨고 앉았네. 경찰의 기소 의견으로 빵을 100만 원어치 얻다가 뿌렸는지,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내일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네 가지 얘기했잖아요. 검찰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검찰청 폐지법, 그 다음에 기재부, 산자부, 그 다음에 방송미디어위원회, 요 네 개를 이제 25일 날부터 법안은 여러분들 하나씩만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26일 날 24시간 후에 할 수 있으니까 민주당이 오늘 올리면 쟤네들은 바로 필리버스터를 하겠죠. 내일 25일부터 개소리 말잔치를 하게 되면 25일 만약에 쟤네들이 민주당이 2시에 통과시키면 뭐 필리버스터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4시부터 필리버스터를 하면 26일 4시가 되면 민주당이 의석으로 강제 개소리에다가 자갈을 물립니다. 쉿 하면 그 다음에 끝나요. 그러면 26일 4시는 검찰청 폐지법을 통과하고 그 다음 법을 상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기재부의 분리, 그걸 상정을 하면 또 저 새끼들이 개소리 말잔치를 24시간 하면 27일 4시에 두 번째 법안, 세 번째 법안은 28일 4시에 세 번째 법안, 29일
4시에 네 번째 법안을 다 통과시켜서 제가 29일까지 순차적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국무회의에 그다음 뭐 30일이나 뭐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제 4개의 어떤 주요 법안들이 다 통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 없죠.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머리에 쏙쏙쏙 아 그렇게 되는구나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여러분들 노만석이에요. 노만석은 여러분들 다른 얘기로 하면 뭐죠? 자리가 텅텅 비었다는 뜻입니다. 만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 개그랑 코드가 안 맞네요. 시청자들이랑. 노만석은 항상 가게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노만석. 그쵸? 저랑 개그 코드가 안 맞아요. 노만석이에요. 그럼 뭐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쵸? 이제 검찰에는 수사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노만석. 응? 그래서 이 노만석이 오늘 이런 얘기를 해요. 헌법 규정된 검찰 지우는 것 성공적 검찰개혁의 오점이 아니다. 이런 개소리를 왜 했나 이렇게 좀 제가 이제 그 발언을 좀 분석을 했죠. 여러분들 봤더니 이 새끼가 진짜 불만은 뭐냐면 중수청을 법무부에다가 두고 싶었던 거야. 마지막 희망이. 진짜로. 이 노만석이가 왜 이 개소리를 하나 했더니 이제 검찰청 폐지는 역사 속에 어쩔 수 없이 시대의 어떤 요구다라고 생각해서 검찰청 폐지를 저항할 수 없었는데 이 중수청이라는 것들을 법무부에 놓게 되면 사실상 지네가 예전같이 수사와 기소를 다 담당하잖아 법무부가. 근데 이거를 딱 행정에다 띄어내니까 이런 개소리예요. 검찰의 수사 역량이 사장된다면 국민들이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노만석의 얘기에 대해서 제가 좀 반론을 하게 되면요,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사법 절차 시스템이 설계되고, 국민이 검찰 수사권이 없어지면요 국민이 불안해한대요. 노만석 씨 뭔가 잘못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저런 구구들을 제외하고는 검찰의 수사가 가장 불안합니다. 있는 수사 없애주고 없는 수사 만들어내는 그런 정치검사, 조작검사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수많은 사람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은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져서 국민이 불안한 게 아니라 검찰이 수사권을 마구 휘둘렀던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검사들만 봐도 무서워합니다. 진정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은 검찰이 수사권을 계속 유지할까 봐요. 정신들 차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오늘 좀 이런 말씀을 좀, 여러분들 가끔 제가 방송하다 보면 와 명언이다 그러면 막 적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 계속 때립니다. 민주당을 뭐 강경 위주의 어떤 민주당 지도부,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개혁이 조용하면 그건 개혁이 아니다. 애시당초 민주당이 개혁의 목표로 삼고 개혁을 추진했을 때 그 누구도 저항하지 않고 그 조용히 그 개혁을 받아들이면 그거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개혁은 조용한 개혁은 없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개혁이 시끄럽냐? 대한민국 헌정사상 해방 이후에 가만히 있어도 누릴 수 있었던 판사의 기득권, 검사의 기득권, 40패스 한 번 해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20대에 40패스를 한 이후에 검사가 되고 된 판사가 된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대한민국의 기득권을 온갖 누리면서 그 살 수 있었던 그게 이제 좀 마지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국영수 잘해갖고 내신 좀 따고
사법시험 공부 좀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덜컥 합격했더니 내가 어느 순간 판사가 돼 있고, 그 판사가 됐더니 나는 40년 동안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로서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고 수백억의 신 같은 존재로 사는 판사들, 그런 아주 달콤한 직장을, 그런 달콤한 검사 생활을 이제는 자기네들이 누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항을 하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왜 검찰개혁을 하고 사법개혁을 하는데 언론들이 덩달아서 민주당을 그 개혁을 응원하지 못하고 개혁을 한다는 사람들을 공격을 하냐? 이 엘리트들과 동행을 하면서 같이 공생하면서 처먹던 새끼들인 거예요. 검찰이 흘려주는 정보를 가지고 단독 특종으로 부스 판매를 하고 조회수를 올렸던 대한민국의 기레기 새끼들. 이 사법 권력에 기대 갖고 사실상 수많은 언론사들의 조중동 같은 언론사들의 비리와 혐의에 대해서 사실상 재판부에게 무죄를 받고 공생관계였던 새끼들입니다. 사법 권력과 검찰 권력과 언론 권력이 손잡았을 때 사실상 나라 하나 뒤집어버리고 자기네 마음대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고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라는 그 막강한, 그 누구도 도전하지 못했던 그 최대의 피해자가 바로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여러분들 제 말 공감하시죠? 자기네들이 가만히 있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 먹고 살 거를 이제는 그만 먹어라 라고 바꾸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래서 조용한 개혁은 없어요. 응? 조용한 개혁은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거예요. 조용한 개혁을 하다가 실패하면 그 개혁 세력들이 힘이 셀 때 혁명이 일어났던 거예요. 응? 지금은 과거와 좀 다른 게, 혁명은 사실상 아래로부터 일어나는 혁명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왕권이, 조선시대는 왕권이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민중 봉기가 일어나고, 그렇죠? 그건 혁명적 동학혁명이 대표적인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윗물이 깨끗하다 보니까 그동안 대한민국에 쌓였던 이 더럽고 이 진짜 부패해서 이제 썩은 냄새가 진동하기도 이 대한민국 전체를 망가뜨렸던 이 부패 기득권 세력들, 얘네들을 이제는 역사 속으로 이제는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개혁이. 그래서 쟤네들은 개혁 저항하는 거죠. 얘는 웃기지 않아요? 국힘당은 입법부 아니에요? 입법부가 사법부를 개혁하고 입법부가 검찰을 개혁한다는데 국힘당은 왜 반대를 할까요? 입법부, 사법부, 국힘당은 그들이 이 나라의 기득권이었고 주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요, 대한민국의 주류를 바꾸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늘 대통령은 당선됐어도 우리가 늘 이 사회의 주류가 되지는 않았었어요. 걔네들은 정권을 뺏겨도 이 사회의 주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항상 국힘당이 정권을 잡으면 당연히 윤석열을 감싸는 행태를 보였죠. 이해가 가지 않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제 말 이해가 가시죠? 걔네들이 주류라서 그런 거예요. 늘 우리가 대한민국의 나라를 위하고 목숨을 바치고 민주화를 위해서 피를 흘렸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비주류가 됐던 겁니다. 이 아픈 역사, 이 슬픈 역사 왜 일어났을까요?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은 둘러가면서 남북 전쟁 이후에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민주정권을 세우고 민주주의를 외치고 독립운동을 외쳤던 수많은 민족주의자들은 이 친일과 반민주 세력들에게, 그리고 이 반민족 세력들에게 오히려 처형을 당하고 살생을 당하고 암살을 당하면서 이런 사실 대한민국의 일그러진 역사가 오늘날에 판사, 검사, 그리고 이 기득권 엘리트, 이 언론, 그들의 나라가 돼버렸던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재벌과 그 뒤에는 또 기획재정부라는 막강한,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을 잡아도 힘을 못 쓴 거예요.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도, 많은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데 저는 대표적인 게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봐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때 민주당이 잘못해서, 물론 민주당이 수박들이 있어갖고 개혁에 주춤하는 건 있었죠. 검찰 권력이 얼마나 센지 보셨죠. 검찰 권력과 언론 권력과 사법 권력이 딱 손을 잡아갖고 문재인 정권 친 게 바로 조국 장관 사태예요. 제가 왜 조국 장관 사건을 대한민국 기득권이 주류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사건이냐면, 정권은 문재인이 잡고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하나 죽이는 거 보세요. 언론이 의혹을 막 제기하니까 검찰이 사람 하나 죽이려고 막 수사를 하죠. 사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검찰의 수사를 그대로 받아들여갖고 정경심 4년 때리고 전부 검찰의 말대로 수사해 주죠. 제 말 여러분들 이제 뜨끔하시죠? 언론 권력, 검찰 권력, 사법 권력이 대한민국의 주류라는 게 현 살아있는 권력을 죽이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지금 보세요. 걔네 셋이 딱 힘을 합치니까 검찰개혁은 온데간데였고, 조국이라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하나 그 가족을 멸문지화시키는 거 아무도 책임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권력을 잡았을 때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당한 거거든요. 그 경험이 이재명 대통령에겐 눈으로 봤잖아요. 불과 4년 전에 문재인과 조국이 어떻게 당하는 거를 봤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당하지 않는 법을 아는 거예요. 제가 늘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하고 그랬지만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권력을 가졌을 때 그 권력을 쓸 줄 모르는 것도 직무유기예요. 권력을 줬는데도 쓰지 못하니까 쟤네들은 우리를 우습게 봤던 거예요. 쟤네들이 왜 국힘당이 벌벌 떨고 검찰이 쪽도 못 쓰고 왜 사법부도 얼마나 급했으면 천대여 법제처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갔겠습니까? 이재명은 합리다거든요. 과거같이 민주당이 권력을 잡았을 때 협치 타령하고 그런 게 이제는 당하다 보니까 어때요? 권력을 쓸 줄 아는 정당이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과거에는 우리가 정권 잡으면 무슨 생각을 했냐? 너무 순진에 빠졌어요. 너무 특히 대표적인 게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 잘해야지. 내가 잘하면 국힘당도 다 따라올 거야. 저들은 악마예요. 내가 깨끗하고 내가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국힘당도 국민을 위한다는데 안 따라오겠어? 민주당의 권력을 잡으면 늘 선비가 됐었어요. 선비가. 그러니까 언론은 만만하게 보고 검사 새끼들도 만만하게 보니까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그런 태도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엔 다르죠. 취임 100일이 됐는데 해낸 거 보세요. 검찰청 폐지가 진짜 내일이면 끝나는 것이고, 조이대라는 대법원장 사퇴나 청문회가 현실로 일어나고, 윤석열 탄핵뿐만 아니라 정광석과, 그래서 여러분들 김영삼이가 다 욕을 먹어도 개혁은 정광석과 같이 해야 되는 것 같아. 그게 맞는 말이지. 지금 언론에서 주문하는 여러분들 민주당의 개혁의 속도 조절론이라는 얘기를 하는 새끼들은 전부 대한민국 기레기 새끼들입니다. 개혁을 속도 조절을 했다가는요, 저들에게 반격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가시죠? 개혁은 절대 속도를 조절하는 게 아닙니다. 개혁은 그 어떤 활이 날라오고 칼이 날라오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개혁은 직진하는 거예요. 개혁은 앞으로 가는 것이지 개혁은 뒤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개혁은 속도의 조절이 없는 거야. 개혁은 더 가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더 빠른 개혁을 해야지 쟤네들이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뭐 강성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 자기 정치, 이게 다 민주당 지도부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야 정청래가 뭐 정청래 뭐 그래놓고 이제 이재명 대 정청래의 갈라치기가 들어오는 거죠. 요즘 여러분들 기사 봐요. 정청래 청래당 당원들과 이재명 개따들들 간의 심리적 싸움. 그렇죠? 그러면서 대통령은 안 보이고 정청래가 언론에 보인다. 이런 게 대표적으로 여당 주도의 개혁에 방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여당 갈라치기예요. 지금이야 대통령의 지지층들이 가장 세잖아요. 그 대통령의 지지층들을 이용해서 너 왜 이재명 빛나지 않게 네가 자꾸 막는 거야? 자꾸 이런 식으로 이재명 지지자들로부터 정청래를 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면 가장 아픈 게 뭐죠? 내부의 지지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이게 우리는 늘 보이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방송을 통해서 늘 해설을 해주잖아요. 걔네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개딸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중심적인 코어 지지층과 현재 어떤 민주당 지도부 정청래 추미애 어떤 법사위원장 이런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사람들과의 마찰을 일으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장성철이랑 그 김준일 이런 애들이에요. 그런 거 걸러 들으세요. 그 대표적인 방송이 CBS예요. 저는 다 봐요. 그렇죠? 장성철, 김준일, CBS가 대표적으로 여당 내 여당 갈라치기 방송인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면 국힘당을 비판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겉으로 보면 국힘당과 내란 세력들을 비판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민주당 내의 강경파 이런 식으로 계속 구분을 짓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다 보죠. 그러면서 저것들이 왜 저러는지를 나는 오히려 해설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됐는데도 뭔가 불안하고 시끄럽다. 그 이유는 개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개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득권들이 저항을 해서 그 기득권들과 공생했던 언론 집단들, 모피아들, 기레기들, 검사, 법조 카르텔까지 전부 이 개혁에 방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언론 공작, 사법, 검찰 다 덤비는 거죠.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조용하겠죠. 우리는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고 끊임없이 내일도 개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그 개혁을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흔드는데 지금은 힘들 수 있는 카드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 집권 4년 차나 이 정도 되면 그 민주당 내 반발이 일어나고 그런 얘기들이 있겠죠. 근데 민주당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강력한 단일 대우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여러분들 좀 잘 가려서 보세요. 아무리 민주당 내 어떤 문제가 눈에 보이고 그래도 우리가 싸울 상대는 국힘당과 이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이에요. 제 소원은 당당하게 우리가 독립운동의 역사를 얘기를 하고 대한민국 누구나 3.1 운동의 역사, 대한민국 헌법에 표시된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뿌리라고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는 나라. 고위공직자들이 건국절이라는 이런 쓰레기 같은 이런 사회는 이제 종식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는 우리 사회가 정말 이해가 안 가고 답답했던 게 뭐냐면 5.18 민주혁명을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폭동을 하는 걸 갖고 몇 년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싸우고 논란이 됐었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불필요한 소모전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누가 봐도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우리 어떤 독립운동의 역사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이승만의 1948년 정부 수립을 건국일이라고 이런 쓸데없는 소모전 그들이 주류니까 이게 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 우리가 좀 잘 구분해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1부였어요. 예,
네, 이분은 먼저 한학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 통일교 대선 자금이 결국은 국힘당의 정당 해산으로 실제로 이제 떠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드러난 것은 권선동이가 1억을 받았다. 그래서 권선동이가 구속됐죠. 그러고 나서 권선동이가 2번의 어떤 쇼핑백을 받았다. 근데 권선동이는 넥타이가 들었다. 넙죽저라고. 근데 요즘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특검의 가장 협조적인 게 윤영호다. 이유는 이 특검에서 윤영호를 타겟으로 딱 잡으면서 처음 소환해서 조사를 할 때 한학자랑 이 정원주 비서가 비서실장이에요. 한학자에 바로 손절을 했다. 그래서 윤영호가 엄청 빡쳤다. 그런 얘기 어제 해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특검에 적극적으로 윤영호가 협조를 했기 때문에 한학자를 구속시킬 수 있었다.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 윤영호 문건 중에 이미 통일교가 오늘 한겨레 단독으로 나왔어요. 통일교가 20대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뒀을 때가 언제냐면 2021년 2월부터 이번에 대선에 국힘당을 지원한다라는 프로젝트를 윤영호가 만들었고 그 규모가 50억에서 100억이라는 지원, 그러니까 통일교 자금을 50억에서 100억을 20대 대선에 지원한다라는 계획 문건이 발견된 거예요. 1년 전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이가 출마를 선언을 하잖아요. 국힘당에서. 윤석열이가 출마를 딱 선언을 할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예산을 집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1억 플러스 알파잖아요. 쇼핑백 2개가 과연 얼마였냐? 이게 그 전인, 이거는 대선 전인지 이후인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하는 거는 권선동이가 과연 권선동이가 받은 게 저는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윤영호를 통해서는 이 50억, 100억을 누구를 통해서 흘러 들어갔을까? 이거를 이제 특검이 조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윤영호는 이 50억을 직접 계획을 수립해 갖고 한학자에게 직접 보고를 했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이거를 실행을 했단 말이야. 윤영호가 실행한 것은 권선동의 1억이란 말이야. 그쵸? 그리고 국힘당 지구당에 2억 1천만 원을 5지구에 나눠줘서 그래서 김정재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김정재가 4천만 원 수수했다라고 했더니 내가 받지 않았다 이 연병 떨고 있죠. 응? 그러면 나머지 이렇게 윤석열 지원금으로 마련해뒀던 50억에서 100억을 누가 받았냐? 김건희냐? 누구냐? 이걸 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누굽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들 기억을 잘 해보시면 이상민 집에서 30억 원이 발견돼요. 제가 그때 뭐랬어요? 저거 통일교 돈일 거다. 저거 관봉권일 거다. 저는 그 통일교에서 발견된, 저는 이상민이가 이 돈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민이가 행자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 전에 그 이상민이가 윤석열의 측근이고 해서 이상민이가 받든 안 받든 그 이상민이가 자기 돈을 집에다가 30억을 보관할 리가 없잖아요. 윤석열이 받았던 그 누군가가 받았던 그 통일교로부터 받았던 대선 자금이 이상민 집에서 저는 발견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쵸? 왜 그러냐면 이게 정부의 특수활동비나 이런 걸 제가 저번에도 그런 얘기했죠. 이게 만약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나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빼돌렸다 그러면 명품 에르메스 가방에 그 돈을 보관할 일이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외부로부터 돈이 들어왔으니까 명품 백에 담겨서 보관이 됐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계속 통일교 돈일 거라고 했잖아요. 이 돈이 없어졌어요 지금. 이상민 집에서 그 당시에 압수수색을 못했습니다. 응? 이 돈이 어디 갔겠냐는 거죠. 제가 왜 마약상이나 불법 도박 이 돈이라고 안 생각하냐면
관본권을 마약상이나 불법 도박하는 새끼들이 받을 수 없어요. 여기저기서 지금 발견되는 돈들은 다 관본권이란 말이야. 관본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통일교 같은 거대한 현금을 보유할 수 있는 이런 종교 집단 아니면 돈을 못 받아요. 응? 그러니까 이 돈은 저는 그 사라진 컨테이너에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경옥이가 빼돌린 그 사라진 김건희의 컨테이너 안에는 그게 현금 보관 창고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제 추측은, 제 이론은 그래요. 제가 계속 그 이상민의 돈 어디 갔냐, 이상민의 돈이 에르메스 백에 담겨있는 자체가 이거는 외부로부터 들어온 돈이다. 계속 지금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통일교의 관계자들이 지금 이제 통일교 한학자가 구속이 되면서 통일교에 제가 어제 뭐라 그랬죠? 권력 싸움이 벌어졌다라고 했죠. 근데 지금 특검에다가 사실상 통일교의 관계자들이 엄청난 제보가 들어온대요. 지금 통일교의 관계자들, 그러니까 통일교의 관계자들이 엄청난 제보들이 특검에 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윤영호 수첩에는 50억이라고 써 있지만 이게 대선 자금으로 100억을 지원했었다라는 얘기까지 돌았었다라고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권선동이 받았냐? 제가 보면 권선동보다 더 윗살. 여러분들 지금 지난 대선에서 권선동보다 그 윗급이면 누굴까? 그건 김건희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권선동 위의 급이 진짜 대선장으로 하면 저는 김건희라고 생각해요. 김건희가 유경옥을 시켰든 정지원을 시켰든 저는 유경옥이나 정지원이가 그 돈을 받아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보관을 할 데 없으니까 어떤 정권이 위기에 나오고 그러니까 나중에 행자부 장관 이상민이, 왜 그러면 경찰을 지휘하는 게 이상민이니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이상민이나 이쪽에 빼달리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 사건의 김건희 특검에서 이 윤 전 본부장의 기록들이 발견된 이상 결국은 대선 자금 의혹으로 이 사건이 확대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이 봐도 이거는 대선 자금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김건희, 이건 윤영호 통일교 본부장이 1억이냐, 뭐 권선동에게만 1억이고 쇼핑백 2개 이런 얘기가 나왔지. 결국은 이런 문건이 발견되고 그러면 이 돈이 진짜로 실행이 됐다라고 하면 이 돈이 어디로 갔냐, 그리고 이 대선 자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냐, 이제 이걸 누구에 비해 달렸다? 한학자예요. 한학자는 이제 플리바게닝이 가능한 겁니다. 그 대선 자금 누구에게 줬냐라고 말만 하는 순간 사실 국힘당은 정당 해산입니다. 그러면 한학자는 어떻게 돼요? 고령이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 이 말 한마디면 한학자는 다 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힘당이 이 난장판에, 그리고 이 유리한 9월 정기국회에 매주 주말 장외투쟁을 한다는 거죠. 지금 한학자는 에라 모르겠다, 나부터 살자라고 하면서 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국힘당 보세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이 대규모 집회가 망할 수밖에 없을까요? 지난번 세이브 코리아라는 어떤 개신교가 주관하는 지난 겨울에 있었던 집회는 진짜 한 10만 명 가까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국민의힘의 심장이라고 하는 동대구역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게 사람 모인 겁니까? 안 모였죠. 그러니까 지금 국힘당 여러분들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의원들 단속하고 있대요. 의원들에게 카톡 보내갖고 각자 지역에서 100명 이상씩 올려보내라, 몇 명씩 올려보내라, 이지랄 떨고 있대요. 그리고 출석 체크하겠다. 출석 체크하겠다. 그러면 왜 국힘당 집회에 사람이 모이지 않을까? 이걸 보셔야 돼요.
괜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힘당 집회가 가장 폭발력을 띌 때가 언제냐면요. 교회 신도들이 나올 때예요. 이해하시겠죠? 개신교 신도들이 한마디로 집회에 참가하면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근데 왜 개신교 신교들이 안 나오냐? 이단 취급받을까봐 지금 세계로 교회의 손연보 목사가 구속되고 정광훈이가 압수수색 당하는 걸 보면서 지금 개신교 교회 목사들이 괜히 저 집회에 나갔다가 극우 소리를 듣고 통일교 이단이나 신천지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교회가 움직이지 않는데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아니 교회가 움직이질 않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윤 어게인 외치고 부정선거 외쳤다간 극우 소리 듣고 거기에 지금 국힘당이 여태까지 한 꼬라지를 보니까 당원 명부에 신천지 10만, 통일교 11만에서 12만, 여태까지 자기네들은 국힘당을 지지는 했지만 괜히 저 집회에 나갔다가 정상적인 자기네들은 개신교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네들이 이단, 통일교, 신천지 취급받는 게 굉장히 싫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정통 보수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나 개신교인들은 이단이라고 하면 굉장히 시겁하거든요. 그래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은 집회를 나가고 싶어도 이단 취급받기 싫어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번 서울에서 자기네들은 대대적으로 어떤 집회를 연다라고 했는데 이미 정광훈은 뭐 집안이 그러니까 정광훈은 여러분들 지 집안 탈탈 털리니까 조용하잖아요. 지 딸 회사부터 해갖고 압수수색하니까. 이미 세이브 코리아 손영보 목사는 구속됐고요. 전환길이 도망갔고요. 그렇죠?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요. 지금 국회의원당들이 이번에 27일 날인가요? 이번에 대대적으로 그 서울에서 집회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호응이 없잖아요. 응? 호응이. 응? 그냥 장동혁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법사위 보셨죠? 운영위 보셨죠? 그냥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다 해요.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다 통과시키고 제가 예전부터 국회는 의석이 깡패다. 그래서 총선만 잘 치러도 우리가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 아마 여러분들이 의석이 깡패라는 걸 진짜 절실히 느낄 거예요. 응? 그냥 법사위에서 다 통과시켜버리잖아요. 응?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거면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 내주자고 하는 그런 한심한 새끼들이 얼마나 비용신 같은 짓입니까? 안 그래요? 국회 의석수 여러분들은 아무리 200석 갖고 있어도요. 법사위원장 뺏기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모든 법이 우리나라의 어떤 상원의 개념이 법사위라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200석 갖고 있어도 법사위원장이 국힘당 갖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응? 미친 짓거리 했던 거예요. 응? 지금 장동혁이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교인들이 안 나오냐? 장동혁이가 통일교 한학자 여러분들 구속되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종교 탄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장동혁이 최대의 실언했다. 국힘당은 통일교를 종교로 인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국힘당을 배후에서 지지했던 세이브 코리아나 정광훈이나 나름 자기네들은 기독교의 정상적인 어떤 재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동혁이가 어제 통일교 한학자가 구속되자마자 종교 탄압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경선 조작하는 게 종교 자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고 결국은 국힘당은 제가 보면 이번에 특검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혜병 특검이 11월에 끝나요. 그러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12월 중순 정도까지 이제 특검이 연장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내년 여러분들 지방선거 끝나면 지방선거 전에 제가 보면 정당 예산 심판 청구 안 할 것 같아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 거두자마자 결국은 지방선거 국힘당이 대패를 하면 어떻게 되죠? 지방에서부터 다 탈당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럼 민주당이 그때 자연스럽게 국힘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 국힘당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런 정당 더 이상 지탱할 필요 없다. 자연스럽게 국힘당 정당 해산이 왜 중요하냐면요. 뭐 정당 해산하면 뭐예요? 저것들 또 모이겠죠? 아니죠. 나라에서 정당 위원 심판을 해서 위원 정당 심판을 해서 정당을 해산하는 순간 지금같이 못 모여요. 결국은 이 당의 재산이 있기 때문에 친한계나 이런 애들이 배신자 소리 들을까봐 못 나가고 지금 안에서 배신자 소리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가에서 이제 정당 해산하는 순간 친윤 세력이나 TK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새끼들은 그냥 지역 대구 자민련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보수 정당을 만들려고 하면서 수도권에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보수가 분열되는 거예요. 국힘당은 정당 해산 당하는 순간 국힘당이 갖고 있었던 모든 자산은 국고로 환수가 되고, 돈줄을 말리면 되거든요. 국힘당이 갖고 있었던 모든 자산은 국고로 환수가 되고, 국힘당은 자연스럽게 또 다시 여러분들 뭐 친윤 친한이 붙어갖고 같이 정당 만들겠어요? 아니죠. 분리가 되죠. 분리가 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극우대 나름 보수라고 얘기하면서 저쪽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당 해산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실 국힘당은 타이밍을 놓쳤어요. 정치는 타이밍인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대선 경선에서는 신천지가 10만 당원이 홍준표를 날렸잖아요. 이 사건도 이제 특검에서 들여다본다라고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김병기 의원이나 민주당에서 통일교 잡았으니까 이제 신천지도 잡아라라고 지금 신천지 납작 엎드려 있잖아요. 대선 전에 윤석열을 어떤 그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신천지 10만 당원이 가입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은 신천지예요. 그럼 신천지도 가입되고 통일교도 가입되고, 그러면 더 이상 대한민국 기독교나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휘둘렸던 어떤 국민의힘을 지지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지금 하여튼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얘기하고, 심지어 이번 국힘당이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데 출석 체크를 하고 만약에 국회의원들 출국 금지령을 내렸대요. 해외에 나가도 나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한 발 앞서가는 정치를 좀 내다봐야 돼요. 그래서 정당 해산을 하려 그러면 이런 걸로 해야 되는 겁니다. 헌법 20조 위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 헌법 20조 1항이고 2항은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이건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위헌 정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내란 특검에서 곧 제가 보면 박성재는 다음 주에 구속영장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박성재는 여러분들 참고인이 아닙니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특검이 계속 소환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취재진을 피해서 지하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특검에 출석을 했는데, 지금 세 가지 혐의예요. 여러분들에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윤석열과 계엄령 선포할 때 이제 국무회의를 한덕수가 소집을 한다고 하면서 했잖아요. 그때 김용현 장관 다음에 가장 빨리 온 놈이 박성재였대요. 박성재는 윤석열에게 계엄 문건을 받고 나서 곧바로 전화를 돌립니다. 첫째, 법무부로 돌아와서 바로 법무부의 실장과 국장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열어요. 그래서 이 회의에 불참한 게 바로 유혁 감찰부장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계엄 회의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맞다라고 하니까 저는 못 들어갑니다. 라면서 사표를 던진 게 유혁이었고요. 이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그때 했던 게
조만간 계엄령이 선포가 됐으니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할 것을 검찰국에 지시했다. 그러니까 내란 주요 종사자죠. 두 번째, 출국 금지팀을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에게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했다. 공항에. 그 다음에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는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세 개. 근데 이제 오늘 드디어 확실히 특검이 단서를 잡았어요. 특검이 여러분들 이런 의혹을 얘기할 때는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셔요. 첫째, 제가 얘가 구속돼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법무부가 진짜 합수부에 검사들을 파견하려고 했냐가 안 했냐, 요거를 들여다보면 되죠. 두 번째,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에게 출국 금지를 시켰냐 안 시켰냐, 이거 확인해야 되잖아요. 특검이 얼마나 꼼꼼하냐면요, 지난달에는 25일날 8월 25일날 박성재 집이랑 법무부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런 문건이 남아있나, 압수수색을 하고 이제 이 혐의에 관계된 사람들을 하나하나 전부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어요. 그게 뭐냐, 지난 9월 17일과 19일에는 전 서울구치소장, 그 당시에 박성재가 있을 때 서울구치소장을 특검이 소환해서 조사를 합니다. 혹시 박성재에게 아니면 그 당시에 계엄령 때 법무부에게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화를 받았다. 어떤 내용이었냐? 수용시설을 확보하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두 번째, 거창구치소장을 불러 수용공간 확보 지시를 물었고, 그 다음에 계엄 관련 법무실국장회의에 참석을 거부한 유역 전 법무부 감찰관을 불렀잖아요, 얼마 전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냐. 그 다음에 신영애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각각 불러서 얘기를 해요. 왜 그러면 교정본부장이 구치소장에게 명령을 해서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사전에 다 조사한 다음에 박성재를 부른 거죠. 빼도 박도 못하게. 이 사람이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아니라고, 교정본부장 불러갖고 조사했는데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불러서 구치소에 이런 명령을 내란다 조사했는데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게 드디어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박성재와 통화를 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용 공간 확보하라는 거.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계엄날 박성재와 통화한 게 걸렸고, 희한하게 이 법무부 교정본부장이었던 신영애가 박성재와 통화를 하자마자 그 당시에 교정본부에 비상소집령을 내립니다. 비상소집령을 내렸어요. 교정본부 근무인원에게 비상소집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젠 빼도 박도 못한 거죠. 그리고 이 신용의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서울구치소장에게 1분가량 전화를 해서 지시를 했고, 이게 다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 박성재가 사실로 드러나서 특검 측은 법무부 검찰국의 파견 검사를 지시하고 출입국 이거를 진행하고 있어서 아마 박성재 다음에 심우정 연속으로 구속될 걸로 저는 다음 주를 보고 있습니다. 이미 특검은 박성재를 주요 내란 임무 종사자로 딱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기대합니다. 심우정.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심우정은 그 당시에 통화 기록이 있잖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전화해서 야, 검사들 좀 합동수사부에 파견해, 요거를 잡으려고 심우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돼지 새끼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이 돼지 새끼 얘기하고 갑시다.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무인기 의혹 그러니까 외환죄 조사를 첫 조사를 불응을 했죠. 얼마나 싸가지가 없냐면요. 주말쯤에 그 구치소로 오라고 하십시오. 그냥 주말쯤에 구치소에서 조사나 받겠습니다. 이지랄 떨었대요. 여러분들 특검이
아무리 구속 수감돼 있다 그래도요, 특검은 특검으로 소환합니다. 아주 예외적일 때 특검이 구치소에 방문을 해서 거기서 현장 조사를 해요. 근데 이놈은 지가 특검을 구치소로 오라고 지가 부릅니다. 이거는 특검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특검이 결정하는 것이지 윤석열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이 오만하고 지가 대통령인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저는 오늘 내란 특검이 진짜 센스가 보인 게 있습니다. 윤석열이 여태까지 여러분들 안 나오죠, 재판에. 유일하게 재판 나오는 게 언제냐, 26일 첫 공판 기일날 나온다고 지금 해놨어요. 그렇죠? 왜 나오냐, 알다시피 여러분들 지 보석 심리하니까. 딴 거는 불러도 안 나오는데 지 보석 심리가 걸려 있으니까 26일 날은 출석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특검이 이 윤석열의 첫 공판 기일과 보석 신문을 생중계해 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생중계해 달라고. 대박이죠. 이제 그 특검 소환도 거부하고 지 보석만 나가갖고 뭐라고 씨부리는지를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회 공판기일과 보석신문에 대해 중계 신청을 했습니다. 특검이 제대로 한 방 매긴 거죠. 응? 진짜로. 응? 그러면 오늘 특검이 뭐라 그랬냐면요, 왜, 여러분들에게 좀 해설을 해줄게요. 왜 특검은 윤석열 첫 공판기일 날 보석신문 중계를 신청했을까? 질문 잘하셨어요. 신청이 되나요? 라고 했죠. 어제 덧센 특검법이 통과됐잖아. 아니지, 이제 알겠지? 어제 덧센 특검법에 내란 재판을 중계하도록 해놨잖아. 그러니까 지기현 재판부가 이거를 거부할 수가 없는 거야. 질문 잘하셨어요. 이게 바로 어제 덧센 특검법이 통과가 되자마자 내란 재판부가 윤석열이가 어떤 짓을 하고 지랄하는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거부를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개정 전 내란 특검법 11조 사항에 근거해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이루어졌고요. 국무회의를 통해 중계와 관련해 좀 더 강화된 개정 특검법이 통과돼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고려해 신청한 것이다. 이미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루머리 사건 재판과 달리,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 내란 사건은 개정 전에 특검법으로 지금 해당이 되는 거고, 요번에 새로 특검이 추가 기소한 것은 개정 후에 새로 열리는 재판이기 때문에 이건 직권남용인가 그래요. 이거는 군사기밀이 나올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쵸? 내란 특검은 군사기밀이나 그 당시에 어떤 부대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나면 중계가 불허할 수 있지만, 이거는 윤석열의 직권남용죄로 구속 기소한 거거든요. 그거 뭐냐면 예전에 그 윤석열 체포 당시에 경호처에서 뭐 총이라도 쏴갖고 씨발 이지랄 떨 때 그걸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첫 공판기일이지? 특검의 새로운 추가 기소의 첫 재판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군사 기밀이나 보안이나 안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어떤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중계 신청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재판은요, 직위원이 아니에요. 새로운 재판은 직위원은 형사 25부고요. 이번 중계 신청 대상은요, 형사 35부의 백대연 판사예요. 이건 뭐냐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때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하러 갈 때에 공수처 방해랑 같이 보석 신문을 한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법원의 결정을 받아보고 추가로 중기의 신청을 다시 하거나 이런 부분을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하나하나 그래도 디테일하게 해설을 해줘야지 뉴스를 이해하는데 편하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좀 얘기 좀 할게요. 김대중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이 75세 나이로 별세를 하셨는데 제가 되게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김대중 대통령의 아드님들은요 대부분 민주화 운동을 진짜 세게 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마치 김대중 대통령님의 아들들은 대부분 부패와 비리 혐의로 구속됐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막 부패와 비리로 구속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김홍업 김대중 대통령의 차남은 진짜 여러분들 민주화 운동 많이 하신 분이에요. 1950년생이고요. 진짜 전남 목포 방공호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1980년 신군부가 조작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때 시위 배후 조정 혐의로 지명수배돼 3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신군부에 체포까지 됐던 분이에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미국 망명 시절에 같이 아버지 따라가서 미주 인권문제연구소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1987년 민주화의 바람을 타고 6월 항쟁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과 귀국을 한 다음에 아버지 정치 활동을 돕기 위해서 그때 뭐 여러 가지를 막 만들고 하여튼 아버지 뒤에서 막 기획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1995년 밝은 세상이라는 어떤 단체를 설립을 했고 가장 여러분들이 좀 알만한 게 뭐냐면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이회창과 대선을 붙을 때 김대중 대통령의 그러니까 영어 이니셜이 DJ잖아요. 그때 DJ DOC의 노래를 개사해서 DJ와 함께 춤을 선거 광고에 기획을 한 게 바로 이 김홍업 이사장이에요. 그래서 김대중 재단도 이분이 만들었고 김대중 평화센터도 만들었던 분이고 하여튼 민주화 운동 아주 많이 했던 분인데 그런 낙인이 좀 찍혀 있어요. 그다음에 열받는 뉴스 좀 하나 할게요. 박선영 있죠, 여러분들. 이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 지금 제가 가끔 가다가 정치 분석을 하다가도 열이 팍팍 받는 게 이 진실화해 위원장에 박선영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인권위원장에 안창호가 있는 거, 독립기념관장에 김영석이 있는 거. 나는 자다가도 이런 새끼들만 생각하면 너무 열이 받아요. 이제 빵진숙이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진짜 열받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여하는 대한민국 인권상 추천 후보에 5.18 계엄을 옹호하고 5.18을 비하했던 이 박선영이가 인권상 후보로 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정신 나간 여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는 인권상 후보라고 합니다. 계엄을 옹호하고 5.18을 비하하고 이런 친일 역사관을 갖고 있는 이런 인간이 어떻게 결국은 다 안창호 때문이에요. 이런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인권상을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전리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가 인권위원장이니까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응? 안 그러고 나서는 이런 사람을 추천할 수 없습니다. 인권상을 받는 인간 후보가 누구보다도 인간의 가치를 모독하고 5.18을 비하한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숭고한 희생자들을 모독하고 응? 이런 인간이 어떻게 인권상을 받습니까? 응? 윤석열 내란을 옹호를 앞장서고 응?
빨리 안창호, 진실아래 위원장 박선영 다 끄집어내야 돼. 이런 인간들 자체가. 응? 다행히 지금 인권위도 조만간 안창호도 수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권위에서 안창호가 윤석열 내란 이후에 윤석열이가 구속됐잖아요. 그때 윤석열 방어권을 안건을 상정을 했었잖아요. 그때 내부 규정까지 결재 규정까지 위반하면서 밀어붙였다는 게 올라와서 지금 인권위 직원 내부막의 폭로로 드러나서 조만간 안창호 위원장은 이거는 직권남용으로 조만간 조사를 받아야 된다 말씀드리고, 빨리 김영원 이 국가인권위 상임위원도 구속시켜야 됩니다. 얘는 지금 국가의 물품인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2달 전에 교체를 했다고 했는데 이 하드디스크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대요. 인권위의 담당 부서, 물품을 보관하는 담당 부서에서 하드디스크 회수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이 김영원이는요, 증거를 인멸을 하고 있어요. 이런 애 왜 구속영장 안 칩니까? 어? 얘는 지금도 증거를 인멸을 하고 있는데 왜 지금 얘를 지금 계속 방치를 합니까? 응? 얘 빨리 구속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문제 뭐가 있냐면, 제가 요즘 막 극우가 창고를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번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죠. 점점 걱정되는 게 있다. 뭐가 걱정되냐? 옛날에 극우나 일베하면 혐오의 대상이었는데 극우와 일베가 대중화가 되는 거는 굉장히 이건 위험한 징조다 라고 얘기하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런 거, 그쵸? 점점점 우리 사회에 극우가 일상화되고 극우가 대중화된다는 이런 느낌이 점점 굉장히 이거 위험하다, 이게 점점 위험한 현상이다 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가만히 생각했더니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만의.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생각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젊은 층 극우들이나 지금 서부지법 폭동을 보면서 저는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라고 생각한 게, 얘네들은 표현의 자유, 그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그거는 제약을 할 수 없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에게 도전을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표현의 자유는 적어도 혐오와 어떤 것들이 배제돼야 되고 인권이 보장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우리나라가 사실 과거 독재 정부 시절에는 독재 대 반민주, 민주 대 반민주라는 구도가 형성될 때는 당연히 민주 쪽에 서는 사람은 정의로워 보였고, 이 독재와 반민주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처벌의 대상이고 타도의 대상이었다는 명확한 싸움의 대상이 보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민주주의 국가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특히 요즘 뭐 김대중 대통령 이후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정착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여러분들 민주주의가 종식한 지 그렇게 오래가 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1992년까지 군부 독재 전두환의 후세가 노태우가 권력을 잡았었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정착된 거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거치면서 우리가 밀리니엄 세대가 나오면서 사실 이제는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을 했죠. 그때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휴대폰이 보급되고 인터넷이 보급되고
온라인에 그리고 글로벌 뭐 인터넷이 보급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냥 우리나라를 너무너무 당연시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 국가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좀 기성세대가 됐죠. 저도 어느 순간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바로 저는 이번에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아무거나 다 해도 된다는 착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데모도 해도 되고 우리가 하고 싶은 어떤 시위를 해도 되고 우리가 뭐든지 해도 된다.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다 종북 그리고 친중 세력들을 몰아내기 위함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민주주의 파괴적인 논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한 20여 년간 진짜 민주주의를 만끽하면서 쫙 살았잖아요. 대통령도 촛불로 박근혜를 끌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를 끌어내릴 때까지만 해도 온 국민이 박근혜는 민주적 형태에 어긋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탄핵돼야 된다는 여론이 80%가 넘어갔었어요. 근데 이번에 내가 충격을 받은 게 박근혜보다 더한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저런 일베나 극우들이 윤어게인을 외치고 윤석열 탄핵 반대를 외치고 윤석열 석방을 외치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이 민주주의가 역행을 하는 시기가 있구나. 민주주의를 쭉 누리다 보면 그 민주주의가 오히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다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 되는구나. 그게 사이클적으로 좀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민주화의 물결이라고 했죠. 이제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물결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말 여러분들 일부 동의하시죠? 과거에는 자유주의 물결, 민주화의 물결, 전 세계 독립의 물결 이렇게 하면서 독재와 어떤 그 공산화에 벗어나서 민주화의 물결이 전 세계를 한번 휩쓸었다 그러면 그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사실상 민주주의의 한계가 드러나는 게 소득의 양극화와 어떻게 보면 신자유주의 시대의 그 격차, 그 다음에 그 분배 정책의 민주주의의 자본주의 정책의 실패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민주주의를 역행할 수 있는 극우들이 양상되고 전부 전 세계적으로 그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게 결국은 민주주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뭐 1980년대, 1990년대 일어났던 뭐 아시아 국가들의 뭐 민주화의 물결이 사실상 한 30년 전 일이죠. 3, 40년 전. 그 이후에 이제 민주주의가 정착이 된 것 같지만 사실상 민주주의는 굉장히 시시때때 위기에 놓여 있다. 수많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어떤 민주공화정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 그게 현재의 민주화가 스치고 지나간 다음에 이 민주화의 역물결이 결국은 지금 오고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의 어떤 극우나 일베들 얘네들이 대중화되는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 저는 결국 이게 물질 만능주의의 폐해가 결국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은 돈이 최고인 세상에서는 인권도 민주주의도 결국은 이 자본이 잠식하게 되니까 그거에 의해서 이제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또한 어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어떤 제가 늘 얘기하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사실 충돌 개념이라고. 근데 사람들은 민주주의 국가는 자본주의를 선택한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구 유럽들은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사회주의를 그러니까 그 뭐죠? 경제 체제는 그 사회주의 개념으로 쓰는 나라들도 많고. 여러분들 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충돌을 하냐면요. 민주주의의 헌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인본주의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고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본주의는 뭐예요? 자본의 극대화.
있는 사람이 모든 걸 가져가도 이게 시장의 논리다라고 하니까 자본주의의 논리대로 하면 없는 사람은 굶어 죽어야 돼요. 근데 민주주의의 원리는 뭐예요? 인간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 여기서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은 자본이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앓고 있는 게 그거다라고 제 진단은 그래요. 왜 전 세계가 점점 국어화되지? 결국은 자본주의에 익숙해진 신세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사회적 불만, 욕구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면서 그게 가장 뭐 빈부의 격차, 경제적 차이,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심층 분석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